코스닥 상장사인 터치스크린용 반도체 설계업체인 지니틱스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요. 조총의 표대결을 앞두고 양측 지분 확대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가는요. 현재 구간에서는 7.26%에서 9.4%까지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지분율을 33.48%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냅니다.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맞서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그 상승폭을 조금 더 축소시키면서 현재 S-오일은 1.9%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신약 개발 바이오텍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장 초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날 개장과 함께 전거래일 대비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는데요. 미국의 가상자산 헤지펀드가 새 주인으로 떠오르면서요. 상한가에 직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요.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지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공격을 가행했고요. 이란 역시도 이에 따른 보복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오후장까지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수 상황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급적으로는 지켜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000포인트를 현재 유지해주면서요. 마이너스 0.4%의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장까지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서요. 시장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화된 시장에 맞춰서 저희가 시장에 따른 색다른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머니플로우 시간에서는요. ISS의 김태성 부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 보다 자세히 수급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바라보면 좋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장 상황 만나보시죠.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투자의 큰 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외인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지난 거래일부터 외인이 많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가장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는 지난주 내내 외인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도 SK하이닉스는 상승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2차 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의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도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외인들의 매수가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의 상승분을 일부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 섹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외인들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2%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섹터의 두 종목들도 두 종목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 400억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380억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에너지 섹터 강한 상승 흐름 보이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무려 11%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는 신정부의 AI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연속적인 상승 랠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6% 강세 흐름 속에서 2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도 수요일부터 기관의 매집 계속해서 이어오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 25%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카카오입니다. 오늘은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인과 함께 기관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약 230억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머니플로우의 전문가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머니플로우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새벽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맞닥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는 제 느낌에는 그래도 조금은 견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견조하다 못해 강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하루 앞서서 중동 증시가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동의 리스크는 중동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증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증시는 역사상 신고가로 올라갔고 네. 다수의 중동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 증시가 열리고 나서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텐데 그 매도 물량의 폭을 좀 확인을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저는 견고하다 못해 강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강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너무 조정의 폭이 깊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빠질 것은 빠지고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단의 어떤 흐름도 흐름이지만 종목단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세부 전략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좀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수급적으로 시장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어떤 종목군들 담아냈는지 외국인 수급 탑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하이닉스 쪽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하이닉스 그래도 1%대 상승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강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중심적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를 크게 굳이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중동의 리스크,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미국에 이제 허락 없이 좀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뉴스 소식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그 헤드라인만 좀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예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중국도 히터류를 6개월 동안 멈췄다가 다시 또 이제 6개월 뒤에 검토를 해보고 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에 상응하는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대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또 관세에 대한 압박, 중국에 대한 규제가 막 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앞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여기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도 장 후반부에 여러 가지 대내 악재 속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출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못했지만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 디램 레거시 쪽에서 가장 먼저 언제나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실적 발표가 풍한계를 삼아서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IT 투톱은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충분히 더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디램 레거시도 레거시지만 HBM에 대한 높은 영업 마진율입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를 넘어서 혹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새로운 업체들까지도 고부가 가치 지금 HBM 반도체 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들은 SK하이닉스가 지금 공급한다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AMD와 같은 후발주자에게 뺏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발주자조차
SK 하이닉스의 힘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앞서 이제 나온 뉴스들이 사실 장비주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에게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떤 기회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흩어져서 가져가야 될 수급이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쪽으로만, 네. 올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하락 보였던 SK 하이닉스가 지금 장 중후반부 돼서 지금 1.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저는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 장비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시소게임 양상을 보면서 나름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속상함이 있었냐면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이거 떠나서 지금 하루라도 지금 빠르게 초격차 이 전쟁에서 좀 이겨야 되는데 기술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경쟁 심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또 불났다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고 또 이제 불난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오고 그런 걸 봐서 사실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투자의 어떤 시점은 이제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가십거리 혹은 뉴스, 그렇죠. 네. 수급 때문에 더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들은 논외로 좀 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 보면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판 쪽이 최근의 흐름들이 좋아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결국 GPU 안에 HBM 밑에 인터포저 밑에 이 PCB 기판이 깔려 있어야 되는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한 시장 악재 소식들을 SK 하이닉스는 또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아서요. 방향성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반등을 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또 살짝 웃으시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낙폭을 그려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이쯤 되면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그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강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올라갈 텐데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두 섹터가 힘을 내줘야 한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근데 제약바이오는 기업들마다 히스토리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올라갈 만한 명문들이 하나씩 좀 보이곤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본업으로서의 올라갈 만한 명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기업과의 손잡고 아니면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주가를 부양할 만한 모멘텀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높은 가격대에 많이 물려 있으니까 웬만한 모멘텀 가지고는 추가 매수할 만한 수급을 끌어당기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말하는 실적의 개선세가 일단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럼 그 실적의 개선세를 아니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뭔가 돌파구를 보여줘야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바닥을 봤구나. 코스피 따라 코스닥이 움직인다면 이들이 올라가겠구나 싶었지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걸 봐서는 결국 수급의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줍줍, 그러니까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저는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시세 날 때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쫓아가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매매 전략이 좀 세워주신 분만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에 많은 희망론들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주가의 흐름은 역시나 좀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중에 이번에는요.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1%, 12%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좋았을 겁니다. 올해는 굉장히 큰 성과가 났을 텐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오른 원전주 찾기가 지난주부터 미션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신기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저평가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원전주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여실히 그 흐름을 좀 같이 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은 두산 밥캣이 또 걸렸어요. 두산 밥캣의 작년의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죠. 계열사니까. 만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유럽에서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좀 부각이 되면서 두산 밥캣에 한번 수급이 확 쏠렸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는 두산 밥캣은 여전히 지금의 가격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원전이라고 하는 테마가 빠져 있어도 북미시장에서 보여주는 숫자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요소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속도를 더해준 원전이라는 뉴스까지 이제 붙어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덜 오른 원전 쪽에서 본다는 기준으로 보면 두산 밥캣도 지금의 가격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또 계열사인 두산 밥캣 쪽에 관한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기관 쪽의 시선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네카오 들어가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저희가 앞서서 좀 다뤘기 때문에 네이버 쪽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5%의 상승을 나타내는데 기관의 최근 순매수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하이퍼클러브 X가 이제는 계륵이 아니라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로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이버 하면 하이퍼클러브 X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하이퍼클러브 X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챗 GPT라고 불리우는 AI 플랫폼을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HBM이라든지 이런 루빈이라든지 블랙엘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쓰듯이 우리나라만의 챗 GPT를 만들려면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러브 X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러브 X가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밸류체인 카카오 밸류체인이라 불리우는 AI 소프트 관련 기업들이 우선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적인 흐름에 조금 편승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만큼은 저는 매매 전략을 이제는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일단 속도가 너무 붙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는 왜 자꾸 외국계 리포트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고평가에 대한 리포트가 있다 보니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카카오뱅크는 조금 이제 가격적인 안정화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마가 또 강하게 붙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네이버도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다 같이 나오겠지만 저는 우선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연 1순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네이버를 보시는 분들과 이제 카카오를 보시는 분이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 일단 장기 관점으로 보면 현재 정부에서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건 하이퍼클러브 X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이버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호가의 등락률을 놓고 보면 저는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에 대한 등락률이 월등히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로 보신다면 저는 카카오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올해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중소형 소프트웨어 단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플랫폼을 볼 수 있는
업체는 한길과 컴퓨터와 시인앱 소프트 그리고 더존 비즈온 이렇게 이제 추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오늘 삼성 SDS가 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합니다. 삼성 SDS가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있는 기업이 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엠로이기 때문에 만약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덜 오른 AI 소프트웨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엠로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네카오를 비롯해서 우리가 또 인프라 관련해서도 AI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기관 순매수 마지막 종목으로 네. 알테오젠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약주들이 요즘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조금 약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이 워낙 중동의 리스크가 아니라면 결국 반도체 IT와 AI 쪽에 있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소외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알테오젠이 소외받는 것은 오늘이지 그동안의 흐름 보면 알테오젠만큼 또 강했었던 종목 찾기 어렵거든요. 그만큼 알테오젠은 결국에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약바이오는 섹터 전체를 보기보단 지금처럼 종목별로의 약간의 스토리를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이라든지 적응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알테오젠은 지금의 가격보다는 저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받는 로열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30%그 이상은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를 볼 때는 기술주 중심,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본다면 알테오젠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보신다면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도 중소형 땅에서 저는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매수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필두로 전반적인 또 시장의 제약주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장의 전략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 그리고 있을지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중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오전장에서는 3,000피를 내주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는 다시 한번 3,000피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3,0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은 개인만이 나홀로 큰 폭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려 1조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7천억 넘는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의 주가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2% 약세 흐름 속에서 5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2%대 3%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시총 5위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약 3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인데요. 이 AI 정책 수혜감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랠리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8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78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전장까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계속해서 상승폭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대 강세 흐름 속에서 30만 원 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현재 30만 2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쪽은 조금 소외받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과 HLB 3%대, 4%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2%대, 그리고 에코프로도 현재 시총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3%대 약세 흐름 속에서 42,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또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커지는 중동 불안에 한국 증시 파랗게 질릴까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소장님이랑 설마 그 해협이 봉쇄가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봉쇄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봉쇄라든지 미국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차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의 이제 유예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격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뭐 정세를 하락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확정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시 재차 공습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속보로 올라왔는데 이제 못 믿겠어요. 네. 이제 못 믿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못 믿겠다. 또 두 번째는 미국 측에서 발표가 우리가 이제 그 이란의 핵을 제거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일단 우리가 제거했다라는 부분들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와 우리가 그런 거죠. 배가 불러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와 조금 배가 덜 찼네라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른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이란이 오히려 역으로 미국의 이제 기지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군사적인 행동을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란에도 분명 뭐 이렇게 과격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과격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위대한 투자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측을 예측하지 말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조금 냉정하게 그러니까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게 지금의 갈등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속보들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불과 그러니까 이달에 불신이 많이 있었었고 그것이 일단은 부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탄핵을 하려다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법상 6개월 있다가 다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전국이 불안정할 때 조금 지도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총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중동 국가에 있어서의 그 자신과 다른 일단 뭐 시아파가 됐던 수니파가 됐던 일단 이란은 시아파이긴 합니다만 지금 수니파인 지금 사우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공격 군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승기를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그런 것이 증시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아직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은 특이해요. 일요일도 증시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바로미터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삼는 건데 일단 반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놓고 보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승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글로벌 증시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빠지죠. 네. 이건 또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적용이 돼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빠진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그냥
증시의 증시의 반등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워낙 작은 증시이고 또 이스라엘 증시라는 것이 특징인 게 의외로 글로벌 자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 리그가 또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발을 빼니까 3,000포인트 밀렸다가 또 이렇게 예, 되는 부분도 있지 올라왔다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소장님에게 가장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개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소장님? 지금 이제 고객委託금이 65조 대 까지 육박했다고 올라갔네요. 네. 육박했고 신용잔고도 이제 20조예요. 네. 아직까지 또 우리가 동학개발운동 때 신용잔고가 27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요. 지금은 단기 저는 유동성 장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동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 학습 사례를 봤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났을 때도 단기적으로 끝났고 특히 이번 문제는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그렇게 크게 더군다나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중동이 대동단결해서 싸우고 있다라면 또 문제가 다르겠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오히려 기회를 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렸다. 3,000포인트 잠깐 조정받았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단기 포모 증후군이 지금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바로 유동성으로 고객委託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은 빼고 선물 시장도 빼잖아요. 네. 기관에서도. 이거는 또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 외국인들 파생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발을 빼느냐 안 빼느냐는 우리 환율을 보면 돼요. 우리 환율 같은 경우 1,370, 80원 지금 그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든지 그러면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외국인들이 발을 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현 선물에서 다 매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축해 왔었던 파생을 다시 구축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중동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환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환율이 1,383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우리가 1,400원까지도 좀 내다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환율 어느 정도 안정권을 지금 나타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유가도 봐야 되겠죠. 예, 맞아요. 유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에 그때 이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처럼 맞겠다라는 소리에 120달러가 갔기 때문에 지금 혹자들은 지금보다 더 7, 80%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00달러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유가가 80달러는 안 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이게 120달러, 140달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글로벌 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유가가 80달러를 안 넘는다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지표들에서 시장 힌트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 해석을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네. 이 부분 네. 시나리오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대략 한 38km 정도 이렇게 폭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큰 배가 이제 다니려면 일정 부분인데 특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란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밑에는 이제 예멘이 있거든요. 근데 예멘 쪽보다는 이란 쪽에 이제 배들이 붙어서 다니니까 굳이 이제 예멘 쪽으로 가려면 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지금으로서 나오는 얘기는 의회가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란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땅땅땅 이제 하면 끝이에요? 이제 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나온 속보들을 보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 원유의 20%.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25%가 여기를 통과하거든요. 이라크라든지 이란 이런 나라들의 이제 원유가 나오고 사우디는 그 밑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80%가 중국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근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때렸어. 근데 강한 놈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그것을 반격을 딱 했는데 반격한 자체가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때릴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경우인데 지금 만약에 그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세 번째 이란이 미국 국민들을 공격하는 거, 호르무즈 해협을 또 막는 거 이거는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렇네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론으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란도 가만히 있는 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의당해야 될 일이고 그 대신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넘겼다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이제 정치적인 퍼포먼스 중에 하나로도 조금 그렇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을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더 전쟁 확산에 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동향을 봤을 때 소장님 봤을 때는 지금의 증시 하락에서 매수하기 좋은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네. 전쟁이 나도 네. 계속해서 움직이는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정유주들, 방산주들이 수혜주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하다못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었을 때도 우리가 전혀 꿈쩍하지 않은 섹터가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고요. 이와 관련된 전력기기고요. 로봇이고요. 이런 것은 전쟁과 그렇게 크게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든지 많은 투자자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기하는 것이 좋은 주식을 사라라고 그들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고 한 거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에는 이렇게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긍정적이다. 네. 그다음에 네카오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셨다. 이 부분도 저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로봇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오히려 이게 만약 주가 빌미에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 또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이렇게 소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집중 마켓 포인트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시죠. 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간다. 5,000피 갈 수 있을까요? 시황 따라 변하는 테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시황 따라 변하는 테마인 것 같아요. 최근 박자의 흐름이 어떻던가요, 소장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조선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5,000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주사들, 그다음에 증권주들, 금융사들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외에 또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전력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주식들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런 주식들은 과거 우리가 그 2021년, 2022년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아직 동학개미운동이 열리기 전이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는 방송에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한 주식들이 거의 묻지마식 투자였었어요. 일부 종목들이 이제 네. 그렇게 갔고 그것들이 이제 오버밸류까지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식이 바로 가진 않아요. 대신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입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애들이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은 다 실적이 괜찮아요.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화장품, 식음료 이런 것들도 다 수출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움직이면서 하나의 테마가 움직인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자동차,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안 가요. 그러면 그들도 갈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이고 금리 인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떴어요. 미국에서도 다음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리 인하기에는 소수 종목만 가요. 많은 종목이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금리 인하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와 주식시장은 역의 관계다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금리를 좀 낮추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기업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낮아질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업이 막 좋을 때는 비싼 뷔페에 온 거예요. 비싼 뷔페에 오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상태에 다 가는 거죠. 근데 좀 싼 뷔페 오면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특정돼 있잖아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는 것이 주식시장에 저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이 중요한 인사이트로 갖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은 종목 넓힐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목을 좁힐 좁혀야 때다는 것도 네. 여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이긴 하지만 종목에 관한 선별은 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소장님.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 종목이 더 오버밸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이게 좀 어렵긴 어려워. 용기를 어려워요.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용기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카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거 다 올랐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살 걸 껄껄껄 이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껄껄껄을 벌써 2번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다. 근데 또 내일 급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를 몰랐었듯이 모르는 거지만 역시 로스커스를 걸고 들어가는 방법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확실한 종목에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수 이야기 좀 넘어가서요. 연내 코스피 3,400포인트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중동 리스크보다 국내 증시에 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연내 3,400. 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네. 거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대략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네. 떼고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저는 올 증시가 한 15%에서 20% 정도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4천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한 3,500 이상 조금 3,500과 4,00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전제 조건은 앞서 얘기한 일단 경제 성장률이 돌아서야 되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기저 효과라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에서 1%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가 신용잔고라든지 고객예탁금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아직 6만 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주게 된다라면 그러면 3,300원 그냥 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시가총액 중에서 2차 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주로서 우리가 이제 지주회 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동차가 새롭게 재평가만 받아도 3,300원 간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대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순환매가 돌면 3,500 정도까지는 저는 국내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유동성을 올 봄부터 공격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추세를 추종하지 않으면 수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를 추종하면 오히려 수익은 쉽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장세 잘 파악하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지수 상승을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장에는 빠집니다. 미국발 악재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단기적으로 볼까요? 그냥. 근데 이거는 악재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제 악재다라고 표현하신 게 그거죠. 이제 중국의 그 장비 들어갈 때 예. 이제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TSMC도 공이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그들이 허가를 안 해주면 장비는 누구한테 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허가를 제를 한 것처럼 쟤네도 허가인데 우리라고 해서 무조건 돼? 우리도 같이 허가다라는 개념 정도로 저는 봐요. 근데 아무리 이것을 뭐 정말 뭐 막으면 문제겠지만 막지 않는다 그래도 삼성전자한테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시안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장안이죠. 옛날에 역사적으로 시안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지 미국 장비가 들어가가지고는 현재 어렵고 여기서 삼성전자 D램의 40%가 나오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램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HBM에 대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찌 됐든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강하냐 약하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몸이 약할 때는 조그만 기침을 해도 감기 금방 걸리죠. 근데 네. 몸이 강할 때는 내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기 안 걸릴 때가 있죠. 좀 건강하고 좋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조그만 악재에도 빠지는 정말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6만 전자를 탈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뉴스에 삼성전자가 흔들릴 정도라면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 정도라면 조금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6만 전자에 안착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 매수 구간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차라리 하이닉스 앞서 제가 이제 오전에 나왔던 코너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는 2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하는데 벌써 25만 원 올라왔어요. 예. 그런 것처럼 25만 원 구간에서는 저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훨씬 더 밸류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장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만약 삼성전자를 단기 트리거로 본다라면 다음 달 초까지는 한번 뭐 10% 정도로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것도 현재로서는 오늘 빠지는 거 봐서는 조금 불안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또 올라주는 것이 우리 지수에 3,400포인트를 가기 위해 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짚어봤고요. 소장이 그렇다면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2차 전지나 자동차주들 이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봤고 자동차도 잠깐 지난주에 들어줬을 때 긍정적으로 봤는데 투자자분들이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내려올 때 작년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글을 쓰는 것 때문에 그 리포트 올라오는 걸 쭉 보거든요. 8시면 전 증권사 리포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삼성전자 리포트가 없어요.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증권사에서 없습니다. 삼성전자 네. 리포트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없어요. 네. 하이닉스는 있는데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고 자동차는 그나마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사서 기다리느니 2차 전지 사서 기다리느니 정말 네카오가 슈팅이 확 나오고 그다음에 로봇이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 대회잖아요. 나는 분명히 저는 자동차가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A라는 홍길동이라는 투자자는 현대차를 미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투자할 때 하나의 팁인데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자.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미인으로 보기 시작하면 서울경제TV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은 공략할 타이밍 소장님이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2 증가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신용잔고 이제 지난 동학개미 운동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열려있죠. 열려 있고요. 공매도도 증가를 하는데 네.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식인데 신용잔고는 우리가 맥스로 커지는 게 27점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네. 왜냐하면 증권사 자본만큼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7조 이상은 못 늘어나요. 거기에 딱하면 뭐 우리가 70조, 80조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고 공매도도 또 지금 뭐 아무리 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차영주 네가 좋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칠 거야라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공매도와 신용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 이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움직이는 구간 내에서는 B2라든지 공매도는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신용잔고를 드려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공매도를 치는 게 개인들한테 유리하지 그렇지 않고 네이키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신용이나 공매도를 펀드 매니저가 아닌 개인들이 할 구간은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공매도를 해야 되지. 그때 가서 확인하고 공매도를 해야 되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 공매도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하이닉스와 네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네. 이걸 공매도 치셨던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들러볼 수 있는 소중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마켓 포인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함께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부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좋은 방향성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됐을 시간이길 바라보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마감 전 전략과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